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셰익스피어의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리어 왕입니다. 이거는 그 고대 영국 전설을 기반으로 해서 쓴 건데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전설에 기반해서 재해석한 것과 비슷한 거겠죠. 여기는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비극일까요? 리오 왕은 고대 브리튼 왕국의 국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명의 딸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막내 코델리어 공주가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그 상태가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를 배신했던 큰 공주와 둘째 공주,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월리엄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트래트포드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스트래트포드는 제가 유학 중인 캐나다에도 있는데 거기서는 매년 여름에 셰익스피어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연극을 상연한다고 하네요. 그는 뭐 부잣집에서 출생을 했어요. 아버지가 뭐 읍장이었다고 하니까 부유한 상인이기도 했고, 그런데 어릴 땐 좋았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가세가 기울어 가지고 학업을 중단해야 됐다고 해요. 그도 프랑클린처럼 성서와 고전으로 통해서 독학을 했는데 이 보통 예전에는 중학교 때 라틴어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 히라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히라보는 전혀 모르고 라틴어는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학 물 먹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많이 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그 인간에 대한 섬세한 이해, 이거는 지금까지 16세기인데 지금은 21세기죠. 거의 5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20대 초에 20대 후반인 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첫 딸을 낳기도 하는데 둘째 쌍둥이를 태어난 다음엔 고향을 떠나서 유랑을 하는데 뭐 나름대로 집안 문제가 있었겠죠. 먼지는 그가 죽었을 때 다시 고향에 돌아오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쌍둥이 중에 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딸 둘하고 부인, 그러니까 여자만 셋인 집에서 당시 법적으로는 3분의 1씩 주게 돼 있대요. 그런데 큰딸의 첫 아들에게, 그러니까 큰딸에게 모든 부동산을 상속해요. 하지만 처분권을 주지 않고 그 부동산을 그대로 첫 아들한테 줘라, 이런 형태의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죽죠. 그걸로 봐서는 부인하고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을 했어요. 유랑을 한 덕에 런던에 가서 극작단, 그때 국내선 장관 극작단에서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드라마 작가로 데뷔를 하는데 그에게 첫 명성을 알려준 것이 헨리 6세였어요. 그리고 어, 다음 단계에서는 보통 희극하고 비극이 섞인 한여름밤의 꿈 같은 경우는 희극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뭐 아실 거고 둘 다 죽으니까 시비야 뭐 이런 걸 발표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비극 쪽으로 갑니다. 4대 비극이 그때 나왔어요. 햄릿, 오셀로, 리오왕, 맥베스 이런 형태로 하는데 셰익스피어를 찾아보니까 좀 미남이네요. 이게 뭐 덧칠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구절을 보시면 리어왕하고 막내 코델리어한테 얘기를 하죠. 리왕이 왕국을 물려주겠다 결심을 하고 세 딸을 부르죠. 불러서 나에 대한 사랑을 설명을 해봐라 그랬을 때 평소에 그를 가장 사랑했던 코델리아는
어 "아버지를 아버지 이상으로 어떻게 더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평범한 말을 하죠. 저도 외모보다는 보이기보다는 실제를 더 숭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아마 코델리아와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랄까 기득권이랄까요? 고집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평소에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큰딸이 입에 발린 말을 하니까 "그래 너에게 나라를 물려주마." 둘째도 똑같은 형태가 됐죠. 그래서 원래는 코델리어에게 가장 큰 지분을 주려고 했지만 거꾸로 큰딸과 둘째 딸에게 대부분을 상속을 하게 됩니다. 코델리아는 덕분에 그녀의 지위를 노렸던 공작한테 파혼을 당하고 대신 또 그녀의 강직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프랑스 왕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류왕이 나중에 어 찬밥이 돼 가지고 쫓겨다니니까 그 프랑스 왕이 파병을 하거든요, 영국으로. 이거는 국왕으로서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고 코델리아는 죽습니다. 그러면 고네릴 공주 첫째하고 리건 공주 둘째죠. 이 공주들은 과연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서로 남자 하나를 두고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자살하고 류왕도 죽고 뭐 다 죽습니다. 좀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죽는 거야 어차피 다 죽는 거지만 슬프게 죽었다는 게 문제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상속은 맛이 가기 전에 해라.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기 전에 상속장을 유언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원래 정신일주를 잃으면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일단 지금 작성하세요, 유언장을. 그리고 매년 개정을 하시면 돼요. 매년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딸보다 셋째 딸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재혼을 해서 없던 부인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부인이 뭐 아들을 낳을 수도 있었고 예전에 영국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신라에서도 그랬죠. 아들 우선입니다, 상속이. 지금은 뭐 아니지만 예전엔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뭐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뀔 때 하겠다.' 늦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장기적으로 관찰한 바라에 대해서 해라.' 그때 당시에 그 느낌에서 하지 말고 일단 글로 작성을 해 놓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보고서 그거를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장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게 또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문제였는데 최근에 해결을 했습니다. 방법을 찾았거든요. 그 변호사 작성하는 걸 보니까 녹음 공증을 하면 싸대요. 75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기준 했을 때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가액 가지고 따지거든요. 근데 어 75만 원이 싸다 그러면서 그 공증을 하면은 150만 원이 든다고 하네요. 근데 150만 원에서 75만 원 둘 다 똑같죠. 너무 많죠,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그래서 찾아본 게 줌을 활용한 유언입니다. 그거를 다음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도 바로 유언장 작성하세요. 아무리 뭐 60 대가 아니고 뭐 30 대라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언장이 없으면은 이 은행 계좌라든지 이런 쪽에 접근을 못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할머니는 부잣집 마나님이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한 6 개월을 감자만 먹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아니 돈은 있는데 찾을 수가 없대요. 그 검인하는데 6 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캐나다는. 한국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당장 할 거는 생활비가 들어있는 통장은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 부부 공동 명의로 아무나 찾을 수 있게. 그래야 일단 검인할 수 있는 동안 그 감자만 먹는 일을 피할 수가 있어요. 뭐 그것도 있고
녹음도 그렇고 당장 하십시오. 제가 이왕을 읽고서 느낀 점은 그거가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리뷰한 공포의 외인군에서도 나오지만 강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내용이 제가 느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프랑스 왕이 만약 선이 항상 이겼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죽었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항상 선이 악에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게 백성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대군하고 어, 싸울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뭐 훨씬 더 뛰어난 무기가 되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뭐 칼이나 이런 것만 있었기 때문에 총도 뭐 어, 뭐죠? 그 총알 넣는데 뭐 한 2분씩 걸리는 거의 보면 칼보다 못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인원이 많으면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군을 대적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디바이드 앤 컨커. 그래가지고 쪼개가지고 그게 우리 군대보다 더 작을 때 그때 섬멸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악이 항상 선에 대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선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래요. 장기적으로는 선이 이기고 단기적으로는 악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명분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게 이걸 느낀 거였고요. 여러분 그 상속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상속은 내가 죽은 다음이니까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으세요. 뭐 그런 분도 나름 저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사랑한다면 그리고 가족이 내가 죽은 다음에 그 힘든 시간이나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걸 최소화시키고 싶다면 유언장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적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생활해야 될 비용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많다면 소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유류분 같은 거는 미리 생각을 하세요. 원래 아이가 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원래는 배우자가 50%를 더 받으니까 지금 민법상으로는 7분의 3 배우자가 나머지 아이 둘이 7분의 2씩 해서 7분의 7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배우자 혹은 뭐 아이가 싫다. 그래서 걔는 안 주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나머지 두 사람 혹은 한 사람한테 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법정 상속분의 50%는 줘야 됩니다. 그게 생계를 위한 거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20세가 넘었다면 생계를 위해서 주는 거는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 경우는 아이들이 만약 뭐 싫다 아니면 뭐 독립을 위해서 적게 주고 싶다 그렇다면 7분의 2가 아니고 반 7분의 1씩 주고 배우자를 7분의 5를 줄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몇 시간 또 지나면 한 이틀 정도가 지나면 또 까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유언장을 작성을 하세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있으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게 생각이 또 감정적일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써놓고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증인을 찾으면서 그리고 상속장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상속상을 유언장을 만들 때까지 리뷰를 하세요. 그리고 법인 그 증인 입회하에 해도 되고 그게 비용이 적죠.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셔도 되고 공증을 하셔도 되고 돈이 많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돈은 없지만 법적으로 유한 유언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기대를 하십시오. 제가 정리를 또 해서 리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